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하차도 침수 피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현재 인명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 집계된 거는 1명 사망자가 나왔고요. 8분이 구조되신 걸로 나왔지만 현재 CCTV로 볼 때는 19대에서 네. 적게는 15대 정도의 차량이 물속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에서 나온 사망자라든가 실종자 통계에는 그 숫자들은 잡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냥 신고, 그러니까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신고가 11분 정도가 집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가 얼마나 더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지하차도가 갑자기 잠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잠기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생긴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하천 옆에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도 보면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도로 아니면 노들길 같은 것들이 하천 옆에 있는 도로들인데요. 이런 하천 옆에 있는 도로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제외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람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고 설계할 때는 2배, 3배의 안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CCTV 영상 속에서 봤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지하도로로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봤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전에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요. 이 초기에는 물이 좀 천천히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좀 빠르게 판단하신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신 분의 영상을 보면 물이 들어오자마자 여기 특히 저 앞쪽에 이제 버스가 이제 물에 의해서 멈춰져 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빨리 이제 대피하기 위해서 차를 급하게 돌려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반대로 오다가 또 차량이 엉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차를 세우시고 빨리 그 현장을 빠져나오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사실은 위험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미뤄 짐작컨대 저기에 지하도에 물이 차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은 5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은 사실 차를 타고 있으면 이게 물이 잠길까, 물이 잠기다가 그치지 않을까 이런 의사 판단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면 현장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밖에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찼다, 이런 그 기준이 있을까요? 원래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할 때는 차 타이어의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배기관에 물이 차는 정도, 그리고 주차 센서에서 소리가 나는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산사태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 토사 위험이 높아졌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전조 증상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물이 수위가 급격히 내려간다든가, 이제 물들이 비가 오지 않는데 쏟아져 나온다든가, 나무가 기울어진다든가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대부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런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면 잠깐 비가 그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 주변 산의 상황을 조금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면 그 다음에는 안전 수칙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고 나온 다음에 그 토사가 흘러나오는 속도가 시속 40km가 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대처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속 40km지만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목격하셨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좀 더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으로 가면서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집 안에서 네. 땅 울림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토사가 내려오는 걸 느끼셨다 그러면
집을 빠져나오시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흙이 밀려왔을 때를 가정하셔서 기둥 옆이나 식탁 같은 것들을 눕혀서 토사에 매몰되더라도 최소한의 그 우리가 포켓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구조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천 역시 완전히 범람하거나 뚝이나 댐이 붕괴하진 않았지만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위험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천을 얘기할 때는 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누는데요. 물론 이제 돌발 홍수에 있어서는 소하천은 수위가 한 5분, 10분 만에 올라가기 때문에 소하천이 위험하고요. 그다음 대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보다는 좀 덜한데요.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현재 위험한 곳은 저는 이제 지방하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 미호천, 이번에 사고가 났던 미호천 수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났던 어제 8시, 오전 8시 정도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위였는데 지금 현재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하천 중에 좀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하천은 괴산군 목도교 쪽입니다. 목도교 쪽은 어제 이제 저희가 괴산댐이 이제 원료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 급격히 지금 수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방하천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댐이나 하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면 재난 문자를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피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난 문자가 났을 때 재난 문자를 우리가 흔히 흘려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자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호천의 제방이 붕괴됐다든가 원류가 됐다라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당장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재 도구를 챙기시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당장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폭우가 예상됩니다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당황하시지 마시고 서서히 준비하시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대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폭우에 예상되는 또 다른 위험이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지난해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지난해에서는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이제 도심 안에서 생겼습니다만 이번에 어제 이제 발생된 것은 침수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제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물 빠짐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분하고 그분 자제분이 이제 2차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할 때도 2차 피해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맨홀 사건 이후에 이제 서울을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 한 28만 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맨홀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 설치를 좀 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11,000개, 한 4% 정도밖에 우리가 아직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물이 차거나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도로보다는 인도를 이용해 주셔서 맨홀이 인도 쪽에는 없으니까요. 인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도로에서 물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거나 솟구쳐지는 지역은 맨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당연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